네, 먼저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3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첫 원내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한 주 정치권 전망 이슈에 대해서 논평 들어봅니다. 4선 국회의원이자 당대표,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청에서 풍부한 정치 경험으로 현직 의원이면서도 정치 논평가로서 각광받고 계신 분이죠. 박지원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직 의원입니다. 네. 현직 의원 아직 남아 있는데 그렇죠. 다들 아닌 걸로 생각한 경우가 많았나 봅니다. 뭐 낙선 거사니까 그리고 네. 지금도 목포에 와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12년간 해왔던 금기원래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월요일 날 올라가는 예. 한 번 더 남았다 말씀이세요. 그렇죠. 1년 52주 중 50번 이상을 했고 12년의 금기원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외국 2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남았어요. 네.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외국 나가면서 뭐 여론의 문매를 받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그런 한 번도 오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너 국회의원이 꼭 지역구를 매주에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자꾸 1년에 대번씩 5, 6번씩 나가서 외유로 문제가 되니까 국민적 지탄이 있어서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당선되니까 금기원래 해라. 1년 52주 중 50번 해라. 네. 그래서 목포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지켰을 뿐입니다. 네. 사실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또는 외국에서 다녀보고 예산이나 국책 사업을 특히 우리 광주 전남 의원들은 따오는 것이 임무이지 네네. 지역구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훌륭한 국회의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한 번 금기원래 남았다는데 이제 금기원래 이제 끝인가요? 더 이상 안 하실 겁니까?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닌데 네. 물론 때때로 광주나 목포를 찾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후임 국회의원의 시간인데 제가 자꾸 눈에 거치장거리면 안 좋죠. 네. 찾아오기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약속대로 매주 금요일 날 내려왔다가 월요일 날 올라가는 것은 이제 한 번 남았다. 그래서 유정 의미를 거두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도 정치 논평가로서 계속 활동하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정치 논평가로 활동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인기가 좋습니까? 각 뭐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들에서 네. 고정 출연을 해달라고 예. 심지어 진행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 뭐 MBC만 하더라도 뉴스 외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는 그런 고정 출연을 하면은 한 10번 이상이 되는데 조금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이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뭐랄까요, 지역민들의 선택은 뭐 민주당을 선택을 했고 현역 의원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선 뭐 제 부덕을 소치고 네. 박지원 지난 12년 잘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낙선됐다고 하면은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 광주 전남북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받아들여야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원 없이 했습니다. 사실 최선을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마는 아쉬움도 있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낙선 거사로서 방송 출연 열심히 해서 때를 기다리면 또 좋은 날이 오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20대 국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현직 의원이세요. 예. 그렇죠. 근데 코로나19로 해서 해결할 과제도 많은데 보니까 뭐 법안도 막 145개 넘는 뭐 중요한 법안들이 다 뭐 처리 안 되고 넘어간다 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20대 국회 끝나는 겁니까? 끝나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통합당이 네. 안 열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 패배를 한 저도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지만은 네. 원체 통합당에서 발목 잡고 황교안 리더십,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들이 과반수 차지해서 탄핵하겠다. 이런 오만방자한 말로 인해서 자기들 패배하는 것은 좋지만은 네. 저까지 졌어요. 그래서 이 국회는 20대 국회는 네. 저도 국회의원 4번 해봤지만은 사상 유례 없는 실패한 국회로 역사는 정리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는 좀 건전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지금 이렇게 뭐 야당이 열어지지 않는 가운데 못하고 이제 마무리되고 역사의 끝으로 사라지는데, 그래도 이런 법안들 남아있는 것들 안타깝다라든가 이건 아쉬운 법안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것? 글쎄, 뭐 지금 현재 개헌은 하기 힘들지만은 네. 국민청원이 된 개헌 문제 같은 것은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난 국회에서 뭐 N번빵, 추경, 특히 그 코로나 생활 재난기금 이런 것들은 통과됐지만 네. 사실상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잘못이죠. 그러나 21대 국회는 네. 사실상 민주당이 180석 아니에요? 그리고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 다 합치면 190석이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통합당도 네. 다 합치면 110석이 될 거예요. 그렇게 딱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됐기 때문에 협치를 해서 저는 첫째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경제의 계절이 돼야 되고, 또 대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또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대북 문제, 개혁 입법을 완수해는 그런 21대 국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하겠죠. 네. 뭐 지금부터 하신 말씀 보면 아직 현직 의원이시지만 21대 국회 정치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분석을 해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금 21대 국회와 더불어 먼저 열린 행사가 양당의 행사들이 큰 나름대로의 어떤 컨벤션 행사가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우리들은 뭐 이게 원내대표가 있고 뭐 대표가 있기도 하고 잘 그렇긴 한데 우리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가 이게 뭐 어떤 역할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원내대표 3번을 해봤고 네. YS 일에 제가 같이 3번 해본 사람은 네. 사상 처음이고 당대표도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국회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보좌관을 몇십 년 해도 국회의원을 힘을 모르고 몇 선 국회의원을 해도 원내대표의 막강한 힘을 모른다. 아. 좋은 자리예요. 꽃이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지금 여야가 다 좋은 분들이 선출됐기 때문에 이제 먼저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리더십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5.18, 세월호, 박근혜 탄핵 이러한 것을 국민이 바라는 대로 새로 태어나서 그리고 발목 잡는 데 역할을 하지 말고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마치 코로나 방역과 극복을 통해서 세계 인류 국가가 되듯 전 세계가 다 나쁘잖아요.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고 또 자기들의 보수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야당이 원내대표가 돼야 되고 여당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180석 초유의 거대 여당을 했다고 해서 야당을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저도 원내대표를 하면서 김무성 대표와
20대 국회에서 제일 잘했다 하는 평가를 받지만은 야당은 명분을 중시하고 여당은 실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은 원내 의석이 많은 여당은 명분도 실리도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야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데 이제 그러한 것은 좀 불식하고 야당한테 져주고 또 명분도 주고 실리 즉 개혁 입법과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원내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개헌론 같은 경우가 지금 21대 이슈가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해야죠. 아, 문재인 대통령의 네. 촛불혁명의 완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로 붕괴된 경제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북 관계를 살려서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에요. 이러한 두 가지 명제를 계속해서 이제 1년 정도 정진을 하고 네.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에서 개헌하지 못하면은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190석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 20석 가져와야 되는데 즉 미래통합당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미래통합당도 개헌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바라는 그러한 개헌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그런 개헌으로 반드시 하지 않으면은 네. 촛불혁명의 완수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도 개헌에 대한 지지자가 많다는 건데 그 카테고리 영역이랄까요? 어떤 영역에 서로 공통점을 찾아내서 가볼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 많은 수를 확보해서 이뤄내야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200석 이상이 네.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박근혜 탄핵을 사실상 제가 한 겁니다. 12월 2일 날 상정했으면 부결됐지만은 네. 김무성 대표의 협력 속에서 12월 7일까지 기다려달라. 그래서 제가 선택을 12월 11일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게 여야 간에 앉으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점은 이제 굉장히 어렵겠죠. 네. 만약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180석 돼가지고 토지 공개념, 이익 공유제, 또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네. 통합당에서는 보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반대하겠죠.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충분히 조정해서 100%가 아니라 최소한 국민 5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안은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문재인 민주당식 개헌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하는 통합당식 개헌이 아니라 합의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원내대표의 일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치를 통해서 네.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 얘기하면 뭐 미래통합당이죠. 이번에 100석 정도 그래도 미래통합당도요. 네. 지금 다 합치면 110석이 됩니다. 뭐랄까 그러니까 190석 대 110석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세력인 거죠. 엄청나죠. 네. 김대중 대통령이 네. 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100석만 주십시오. 그렇죠. 80석 개헌 저지선. 이랬죠. 네. 그렇지만은 87석으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통합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제발 좀 잘해야 돼요. 네. 황교안 리더십을 빨리 탈피해야 돼.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5.18 세월호 박근혜 탄핵을 뛰어넘어야지. 제가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것 인정하고 사실 규명하고 사과하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계속 5.18은 영화 택시 기사를 볼 때는 울고 극장 밖에 나와서는 폭도 700명이 내려와서 한 거다. 이런 식의 세월호. 왜 국가가 충분히 부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렸느냐. 이러한 데에 대한 책임. 박근혜 탄핵을 지금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통합당 얘기하다가 또 등장하는 인물은 또 안철수의 보수 선언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거예요. 간다고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김종인, 안철수 두 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네. 통합당에서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이 박지원이한테 통합당으로 와서 대통령 후보해라 하면은 제가 가겠어요? 저도 못 가지만은 통합당에서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이 중요한데 그 두 분은 유일한 특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미래한국당, 국민의당이 뭐 연합 교섭 단체할 가능성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해봐야 꼼수예요. 과거 정치는 그런 꼼수가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이 국민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대통령이에요. 네.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거 전에 꼼수 미래한국당이 창당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도 만들어라. 때로는 정치는 꼼수가 정수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보수한테 줄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경험이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느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든 지금 180석이 확보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별도 교섭단체를 하느니 어쩌느니 해서 그거 하지 마라. 네. 그거 하면은 꼼수다. 그리고 180석 되면은 당당하게 정치를 해야지 꼼수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역시 잘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 그 통합당의 4호선 중진들이 모여서 또 사실상 별도의 교섭단체는 하지 않고 통합한다. 바르게 가야죠. 옛날 정치하면 또 망하는 거죠. 다들 정수로 갈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21세기 아니 지금 대명천지에 개표 부정이 있다. 예. 꼼수 정당으로 비례 그걸 가지고 또 교섭단체 등록하고 하면은 국민한테 버림당한다니까요. 이낙연 당선자, 대권주자 1위. 최근에 말 그대로 이 참사 현장에 가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한편 생각해 보면은 네. 이낙연 국회의원 당선자의 입장이 네. 굉장히 어려워요. 국민들은 대통령 적합도에서 40% 이상을 지지하고 있고 바로 직전 총리고 국회의원 당선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물론 톡 부러진 얘기를 바랬겠죠. 피해자들은. 네. 그렇지만 또 이낙연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하겠다. 어쩌겠다 하면 그것 자체가 또 오바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의 위치가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기로운 사람이니까 지금을 잘 넘겨야 되고 저도 그 말은 했어요. 네. 지금 이낙연 당선자는 잘하기도 해야지만은 실수를 하지 마라. 그런데 이번에 한번 맛을 보았으니까 네. 조심하고 잘해야죠. 결국 예방주사 좀 빨리 맞아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잘 맞은 거예요. 네. 그리고 참 잘한 것은 지금 이번에 김정은
이 원장 뭐 미독 사망설에 태영호, 지성호 물론 그런 뭐 이제 당선인 뭐 네. 초선들이니까 그러겠지만은 자기 변명하고 안 한다고 했다가 문매 맞고 며칠 만에 이틀 만에 사과를 했잖아요. 역시 이낙연 당선자는 그러한 경험과 경륜이 있으니까 딱 문제가 되니까 제가 사례급지 못했다 하고 사과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가야 될 거예요. 네. 바로 이제 이 그다음 얘기 우리 뭐 대북 문제라든가 이제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태영호 또 얘기하셨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 정보위나 상임위 국방위원회 거기를 가는 게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정치는 국민 정서, 민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을 위해서도 국민 정서를 위해서도 통합당을 위해서도 그러한 상임위, 즉 국방위 정보위는 안 가는 것이 좋다. 만약에 통합당에서 원내대표가 이제 지명을 하거든요. 네. 상임위 배치권과 이제 상임위원장 임명권을 원내대표가 가지는데 그래서 막강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우겨서 거기를 배치한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결정권자는 국회의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치를 통해서 저는 가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임위 다 또 해보셨으니까 정보위 국방위는 다른 상임위보다 이렇게 다르게 선정하거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게 되게 이제 전문가들을 보내죠. 네. 그리고 정보위는 진짜 그 말 그대로 국가 안위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기에서 국정원장에 의거해서 경찰, 뭐 기무사 다 보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국방위는 잘 아시다시피 국방 관계의 많은 비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 두 상임위는 배정을 합니다. 이제 원내대표는 정보위 자동직이기 때문에 저는 3번 정보위를 해봤고 자동직이군요. 또 네. 예, 원내대표가 아닐 때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정보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저일 거예요. 많은 보고를 받죠. 그러나 그 발표는 네. 발설이죠. 간사들이 네. 이제 정해서 수준을 정해서 합의해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 자랑 좀 할게요. 짧게 해주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건재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것은 저밖에 없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도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방송에 나와서 방어하고 또 잘했다고 평가를 한 것은 박지원이 유일했는데 그냥 총선에서 민주당 아니라고 떨쳐버리더라고요. 일단 21대 국회에서 뭐랄까요? 대북 협력과 평화 공존 번영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다수당 집권이나 거대 여당이 출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대북 사업 또 관련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사업의 미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네, 그렇죠. 네. 북미 관계가 좋을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현재처럼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하면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2주년 때 철도, 코로나 보건협력 이런 것을 제안했잖아요. 이때까지도 북한은 자기들은 코로나 확진 환자 한 사람도 없고 청정 지역이다 했지만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코로나 키트죠. 이러한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보건협력을 제안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체면을 살려주면서 그러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고 또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 여기서 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4.27 판문점 선언
이것도 국회 인준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우리가 6.15 공동선언 이러한 것도 소수 당이었기 때문에 국회 인준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인준을 받았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저도 그러한 일을 위해서 앞장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방송 출연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진보 정권의 재창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돕고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과 이념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가장 대북 문제나 복지 문제 등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계속 발전하는데 내가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또 목포에서 국회의원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요즘 워낙 많은 출연하고 많은 매체 출연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오셨으니까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마무리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총선 후 우리 호남의 중진 다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민주당의 의원들이 개인 플레이보다는 호남의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팀 플레이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나주로 유치하는 것도 만약 중진들이 있었으면은 더 힘을 보탤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전략적 선택을 잘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 초재선 국회의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자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낙선거사 그리고 현역 의원이신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세평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